1953년에 나온 슈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누른 영화죠. 그리고 실제로 정착민과 유목민들의 갈등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죠? 그 카인과 아벨이죠. 네, 형제가 죽이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이 카인이고요. 동생이 아벨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근데 죽이는 이유가 뭔가요? 카인의 저기 재물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재물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예. 그럼 카인이 야훼한테 뭘 바쳤습니까? 동물을 바쳤어요. 예, 동물을 바치고요. 아벨은요? 양을 바쳐요. 예. 이거를 문화인류학자들은 혹은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유대 민족이 뭘 가지고 먹고 살까를 고민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까? 양떼를 데리고 목축을 하며 살까? 그러다가 그 민족 내부에서 뭐가 결정된 겁니까? 이게 결정된 거죠, 목축이. 이렇게 봅니다. 이건 성서학자들도 이 문화인류학자들도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이 농민들하고 유목민들은 사이가 정말 나쁠 수밖에 없는 게요.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지켜야 돼요. 네, 그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거나 이거 하면 다 쳐주시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그게 쳐있으면 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슷해요. 유랑민이 생기면 정착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사태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일어나면 그 후폭풍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만 그쪽 지역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죠.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주 있잖아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예, 이 호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그 호주 위에 보면은 인도네시아부터 섬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게 잠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예, 자이사는 호주로 내려올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지구 전체에서 한 부분의 재난이 먼 나라 일이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병강세가가 이야기하는 정착민과 유랑민의 갈등은 그때는 19세기에 호열자 콜레라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 모르나 그래도 낫죠. 서로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괜찮은데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로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는 이제 쉽게 예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2천만 정도 되는 분들을 남한 사회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영화도 있었잖아요. 백두산 화산 폭발하는 거. 이병헌이 나온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지구적인 상황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호열자가 또 재밌는 게 역병 돌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그 유명한 초용이 있잖아요. 그 초용 그림 아시죠? 예, 그 역병 돌면 초용탈 이렇게 그림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콜레라가 돌 때는 조선시대 뭐가 유행했냐면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대문 앞에 붙여놨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통이 심하다고 해서 호열자기도 한데 쥐가 난 듯이 막 이렇게 옥죄어 오니까 쥐 났다. 그래서 이제 쥐 잡으려면 고양이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그림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 그 다음에 이제 검역이라는 게 등장하죠. 검역이라는 건 격리시켜버리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격리가 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격리가 잘 돼서 1단계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감히 마스크 벗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격리 기간이 지금 코로나는 과학적인 근거에서 2주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40일간 연구했어요. 왜 40일간이냐면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나름의 그 근거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검역에 실패하는 게 검역을 완벽하게 막아도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한 곳에만 묶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씩 뭐가 생기니까 틈이 생기고 그러면은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그 지키던 곳이 무너지게 되면 검역의 기본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처음에는 시체를 한 군데 모아놓고 불태우거나 격리하다가 나중에 모두 아프게 되면 그걸 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시체가 길에 널브러지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이 병강세가의 사실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병강세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중년에 비상한 일이 있던 것이었다. 이게 초문과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웃기죠. 평안도 월경촌에 옥녀라는 한 여자가 살았는데 이 여자가 엄청 이뻐요. 엄청 미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때 사실은 그 저를 가지고 선생님들 저기서 뭐야 어떻게 생겼냐고 말씀으로 비유하시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곱슬머리다, 얼굴 동그랗다, 뭐 안경 꼈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죠? 예, 저 옛날에 별명이 손동렬이었어요. 닮았다. 닮았죠? 네. 광주에서 손동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외모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사람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옥녀가 엄청 미인인데 그걸 누구랑 비교하냐면 역사 속에 수많은 미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악독한 여자들한테만 비교를 해봤어요. 예, 경국지색들하고. 그리고 옥녀한테는 뭐가 있냐? 성상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상살이 뭐냐면 남편 죽이는 발작. 예, 남편 죽이는 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에 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옥녀 잘못이 아니죠. 예,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세봤는데 38명 죽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기계인 거예요. 처음에 이러다가 38명 죽는 걸 다 묘사하는 걸 읽고 나면은 피식 웃음이 나죠. 뭐야 이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튀고 패고 찢고 쓰러지고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첫날 밤은 치료해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길만 마주쳐도 죽고 옷깃만 스쳐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죽어 나간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신사님 괴질 때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 똑같죠. 전염병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전문학 작품들 중에 죽는 사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체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병강세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게 저는 그 예전에 광주에 계시던 서미도 선생님께서 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솔직히 반대하거든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 한의 민족이기라기보다는 신명의 민족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요 비극이 없어요. 비극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운영전이라는 소설. 그러면은 비극을 몰라서 비극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당한 게 많으니까 비극을 어떻게 풀어내는 겁니까? 그렇죠. 웃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승화시키는 거죠. 그 진도에 가면은 저 그거 하시잖아요. 저기 그 식인부 타고 지레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찍어놓은 것들 옛날 것들 보면 재미있는 게 막 이렇게 꽃상에 지나가면은 저기 막 그 마을에서 뛰어나와서 막 울다가 장난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 나중에 뭐 그거 가지고도 이제 한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정신 무속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여튼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온 작품. 그리고 사실은 성상사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평안도 월경천에 그 여자들이 모여서 이러다간 마을에 그 원문 그대로 좆단 놈 하나도 없을 테니 그 마을을 내쫓아버려요. 옥녀를. 그때 옥녀가 뭐라고 그러고 떠다드냐? 이 이북 조순 필요 없다. 삼남 조시도 좋다더라. 라고 내려가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쭉 와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저기 장수 함양 인근에서 누굴 만납니까? 병강세를 만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옥녀가 내려오는 길들이 호열자, 괴질의 그 당시 전파 경로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뭐 근거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찾아요? 근데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럼 이제 병강세는 어떤 존재냐? 청상살 걸린 여자잖아요. 그죠? 운명이 이렇잖아요. 근데 둘이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야하다 그러는데 통성명을 해요. 그랬더니 오지 마라. 나는 이런 여자다 그랬더니만 누가 더 센지 해보자 그래서 대낮에 커다란 바위 위에서 둘이 정사를 벌여요. 근데 병강세가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한 이야기처럼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살아남은 두 사람 옥녀는 그러니까 원하던 걸 얻었죠. 어찌됐건 남편을 얻었고 병강세도 어찌됐건 짝을 얻었는데 문제는 병강세가 어떤 남자냐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천하 잡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판소리 사설에 예.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논팽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 등쳐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기둥서방. 네, 마누라 등쳐서. 그러니까 나중에 마누라 어디까지 내보냐면요 들병 장사로 내보내요. 들병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들병이가 뭐냐면 길에서 잔술 팔면서 매음 몸 파는 여자를 들병이라고 부르는데 마누라를 들병이로까지 내몰고 그 없는 돈에 그거 가지고 도박해서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 가냐 일강경 이원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지리산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 재밌는 게 일강경 이원산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되게 헷갈려 있어요. 강경은 어딘지 아시죠? 네. 예. 갑자기 원산이 어딜까요? 원산. 예. 저쪽에 북한 아닐까요? 예. 이게 여기가 강경집이랑 원산은 여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원산이 어디냐면요 안면도 있죠. 예. 이 안면도가 사실은 조선 시대에 섬이었는데 여기 운하를 팠어요. 이게 세운선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있던 항구 이름이 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찾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서해안 쪽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랑민의 삶은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 그 옥녀는 남편을 얻었으나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성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 법적할 수도 없고 남편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숨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눠드린 거기 5페이지에 있는데 장소성입니다. 장소성. 이건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에는 이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인간. 그죠? 뭐 규칙과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자기 생각대로 모든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 어딜 가나요? 사실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것에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에도 그렇고요 제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신발이 제 발에 신겨져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신발을 벗진 않겠습니다. 냄새 나니까. 벗어가지고 여기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네, 더러운 것이 되죠. 그죠? 그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식사하실 때요. 밥 먹다가 이제 뭐 살에 들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입안에서 튀어나간 그 밥알은 방금 0.5초 전까지는 어디 있던 겁니까? 내 입안에 있던 건데 내 입이라는 제자리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실내가. 더러운 것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정착민들이 유랑민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문화, 인류의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제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제자리를 벗어난 것들은 다 더러운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의 제자리라는 건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장소성이라는 게 사실은 제자리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대해 보시면 그 장애인 문제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제가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학부 친구들한테 그런 농담 아닌 이제 교훈을 주는데 그 장애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거든요. 자기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선천적 장애인이 15%가 안 돼요. 다 후천적 장애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노안을 겪으실 연세가 아니신 저희 부모님도 노안을 오래 겪으셔가지고 지금 장애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장애라는 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몸이 이렇게 생겼다고 제자리를 정해놓는 순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더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을 문화권마다 각자 다르게 정해버려요. 백인 사회에서는 피부색이 뭐가 제자리입니까? 예, 흰색이 제자리죠. 그럼 흑인은 더러운 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색깔이 제자 색깔이니까 흰색과 검정색이 더러운 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인간인 그래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다 더럽다고 느끼는데, 근데 그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들이 더럽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술가들이죠.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리성, 장소성, 그러니까 인류를 또 놓고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향교니까 남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누가 더럽습니까? 여성이 더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누가 더럽습니까? 동성애자가 더럽죠. 그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사이도 싸우는 거 아세요? 그 LGBT라고 얘기하는데, LGBT가 이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섹슈얼 이렇게 얘기인데, 이 네 가지 성적 소수자들 분 중에서 다 까이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까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이섹슈얼이에요. 바이섹슈얼은 뭐냐면 남자인데 제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존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섹슈얼들은 동성애자들한테도 욕먹고, 이성애자들한테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 인기 끌었던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나왔던 그 퀸의 그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동성애자가 되지만 처음에는 바이섹슈얼, 남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뭐 이것도 뭐 한 2시간짜리 여기가 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장소성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남을, 다른 존재를 굉장히 깔아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열등감에 의해서 우러러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미국 사실 뭐 제대로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재미있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백인 미국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1등, 소위 말도 안 되지만 1등 인종은 누굴까요? 당연히 백인이겠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백인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계열 1등입니다. 앵글로 섹슨? 예, 이거 영국 계열. 예, 그 와스프라고 그러는데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가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냐면 이 와스프를 처음 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고 앵글로 섹슨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계열이고 종교가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데요, 유태인이랑 이탈리아계가 미국 주류사회에서 너희도 백인이야 라고 인정받은 건 196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 남자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었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도 황인도요 1등 인종은 백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2등은 누굴까요?
흑인들은 지네가 2등이라고 그러고요. 아시아계는 자기들이 2등이라고. 웃기는 거죠.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성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제가 늦게 끝내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댁에 가시다가 저기 뭐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기 버스를 밤늦게 혼자 타셨어요. 차 갖고 다니시겠지만 이제 저기 버스 앞에서 엄청난 등치의 흑인 남자가 탔다. 무서우실 수도 있죠. 근데 비슷한 등치의 백인 남자가 탔다. 좀 덜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저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옛날에 군산대 출강할 때. 군산대 이제 세상에 서울에서 군산대, 제 원래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서울놈인데 아침 9시 수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군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저 군산대 강의 끝나고 장항선이 군산선이 있어요. 그때는 장항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되게 다리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수 식당이 되게 맛있어서 밥 먹고 이렇게 저는 골초라, 엄청난 골초라 아직도 나가 담배를 피면 꼭 같은 시간에 그 밥을 먹는 외국인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인도도 이제 인종이 여러 개라 인도 분들 중에 굉장히 체구 작으시고 피부가 아주 검은 분들이 계세요. 이게 드라비다족인데 뉴 계열의 분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 저는 관심이 없죠.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제가 되게 신기해봤나 보였나 봐요. 계속 말을 걸어. 근데 저희 세대의 영어의 약점이 어르신들처럼 듣고 읽는 건 되는데 말하고 쓰는 게 잘 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와 입이 안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골초니까 어느 날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들고 와서 집에 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저랑 비슷한 또래였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왜 와 있지 싶었던 게 인도 사람인데 정확한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부자여서 진짜 옥스퍼드에서 학석학을 다 했어요. 나중에 싱가포르 국립대로 갔어요. 잘 갔죠. 근데 문제는 군산대 학생들이 그 친구 영어 수업을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에서 정말 듣기 힘든 완벽한 영국식 영어를 지금 부사에 수업을 하는데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 더글라스가 이야기하는 이 장소성, 제자리라는 게 사실 여러 군데 적용해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변광세로 돌아와서 유학민인 변광세는 당연히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제자리를 벗어난 존재니까.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이 풀립니다. 옥녀는 그리고 병강세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귀질이 우열자가 콜레라가 놀고 있는데 근데 아는데 배척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 괴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성은 사실 남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제사니까 남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더 괴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성의 제자리는 어디냐는 이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의 자리는 어디냐? 근데 요즘은 사실은 집에서요 아버지의 자리도 없죠. 댁에 들어가시면 여기 되게 연배들을 보니까 다 자제분들 다 여기셔서 출가시키셔서 이제 좀 편하시겠지만 자제분들 한참 키우실 때 TV 리모컨을 주시고 저기 채널 선택권을 잘 갖고 계셨었습니다. 어떠세요? 그 자제분 고3이고 그러면 거의 쫓겨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아요. 아니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나이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맨날 앉으시던 의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어머니의 자리는 어디죠? 어머니의 자리. 정해주는 것이 우리 자리. 그죠? 예. 예. 이제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의 시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안방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여성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메리더스는 여자지요. 여자지만은 이런 영국 쪽 문화인류학자들은 한술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집 안에 있는 여성의 반은 여성 공간이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남성들이 성적 계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유폐를 시켜놓는 거예요. 가둬놓은. 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좋은 게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일본은 아직도 남아서요. 이제 제가 여자예요. 제가 여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뀌어서 되는데 일본은 아직도 안 됩니다.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임신했을 경우에 그 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류학적으로 기원이 남아있는 게 영어로 남편이 무슨 뜻이죠? 뭐죠? 허스번드. 허스번드죠? 그럼 허스번드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허스번드리는 무슨 뜻이냐? 집안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허스번드리는 집안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 안에 처박아놓은 존재. 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의 성적 계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여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자기 제자리에 벌써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더러운 존재가 되죠. 이거는 전 인류의 모든 가부장제 사회가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 더러움의 기준을 어떻게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더러움이 뭘로 바뀌냐? 혐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더럽네 그냥 이러고 그냥 혼자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혐오라는 감정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죠. 피해버리거나 배척하려 하거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혐오가 이게 요즘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혐오 발언 금지 같은 경우들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혐오 발언 정도는 굉장히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내적으로 이제 막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잖아요. 내 몸의 어떤 신체의 생명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안 주는 걸 수도 있으나 이 혐오가 만약에 공포라는 감정을 수반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되게 이 제자리에 있지 않음에서 혐오가 생기기도 하지만 무지에서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이 무지에서 혐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겁나잖아요. 싫고요. 그죠? 그 어두운 밤에 저도 그 제 별명이 연구실 죽돌인데 저희 애가 제 애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요즘 어른 그렇게 중이가 제일 무서운 나이라고 그렇거든요. 네. 그 맨날 이제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저는 팔다리가 고생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늦게까지 했는데 진주는 이제 광주가 한 150만 정도 되죠. 한 5분의 1 되네요. 한 35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실에서 끝나고 이제 새벽에 밤에 나가다 보면 이제 정말 조용해요. 경상도는 거천국립대거든요. 그분 전남대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길숲에서 고양이 하나 튀어나오면 반가운데요. 놀래도 반가운데 저도 사람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인 저도 깜짝 놀라요. 그죠? 차라리 고양이가 반갑다니까요. 왜냐면 고양이는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 시각에 모든 연구실에 불 꺼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툭하니 튀어나온다. 알 수 없으면 당연히 무섭죠. 그럼 이런 것들이 혐오의 과정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공포로 변하게 되면
강한 반작용이 생길 수 있죠. 강한 반작용. 이 대표적인 게 뭐냐? 1920년인가? 연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불이 많이 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집을 뭘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지었고 저녁 시간에 지진이 크게 났기 때문에 아궁이가 무너지면서 목조각 전체가 불타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건너가 있던 조선인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제자리 벗어난 존재잖아요. 그죠? 말이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혐오의 대상인데 나라를 뺏겼으니 간 건데 지들은 그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혐오를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이제 불도 빨리 끄고 지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급박한 상황 그게 안 되니까 공격성이 막 올라오는 걸 돌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소문을 냅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방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뭘로 변합니까?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집단학살이에요. 정치가들이 제일 무시무시한 게 바로 이 감정을 조정하게 되면 인류사의 비극은 다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자기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저들은 쓰레기다. 사실은 유대인 학살 때 유대인보다 더 많이 죽은 게 집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이라도 들고 있었으니 도망이라도 하고 최소한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한나 아렌 때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런 책 읽어보면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 유대인들을 더 잡아가도록 혼지는 건 같은 유대인. 그런 기록들도 많은데요. 이 혐오가 이유 없음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면 공포로 되면은 집단 학살이 벌어져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관동 대진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실은 저는 현 대통령이 인도 총리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되게 싫은데 왜냐하면 현 인도 총리는 힌두교 극단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2년도에 그 주지사 할 때 그 지역에서 힌두교도에 의한 이슬람교도 대량 학살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요즘 미친 척하고 그 운동에 참여할까 그러는데 허황은 가짜입니다. 이 얘기도 하려고 한참 걸리니까 허황은 그냥 기록이 그렇게 돼 있을 뿐 정말 저게 IOT에서 너무 그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유전자가 북방계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남방계가 많을 것 같으세요? 북방계가 많을 것 같으시죠? 0.2% 남방계가 더 많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생기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혼혈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제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저를 보시면 딱 돼요. 제가 잘 증거인 게 저 이거 파마한 거 아니거든요. 곱슬머리. 그리고 제 얼굴에 남방계, 북방계 다 섞여 있어요. 이게 각진 턱은 북방계인데 이런 들창코는 남방계예요. 머리도 남방계예요. 근데 요즘은 주민등록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에 계시던 교수님이 주민등록 사진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딱 데이터 뽑아서 호남분하고 영남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도 했었어요. 돼요. 그래서 소위 아주 쉬워요. 남진 나오나 보시면 돼요. 저기 영남 쪽 미남형이 송승헌 아시죠? 송승헌. 송승헌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조상은 영남계가 맞아요. 이 두꺼운 눈썹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남방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지배계층은 북방계 기만이죠.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남방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것만 보셔도 아시는 게 제가 경상도에 있지만 학생들한테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진주는 좀 나아요. 경상도에는 저기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이쪽 지역 애들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재작년에는 학생회장이 광양에 학생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별로 이렇게 진주는
이 영원한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서부는 그래. 예, 예, 거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이게 한민족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문영왕릉은 도굴됐잖아요. 그죠? 그 도굴된 이유가 뭡니까? 무덤을 들어가는 누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영왕릉이랑 똑같은 이제 무덤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 고구려의 장군송 같은. 이제 물론 나주에 있는 영산 쪽에 있는 이 전방 호원봉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예, 그런 형태는 이 계열이 가끔을 보여주는데 신라무덤은요 도굴이 안 돼요. 왜 도굴이 안 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무식한 무덤이 그 신라무덤. 예. 어떻게 하냐면 여기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부장품을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흙, 모래, 자갈, 흙, 모래, 자갈 이렇게 쌓아버려요. 입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도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 회치해놓은 이걸 깨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이걸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흙 파내면 모래 쏟아지고요. 모래 파내면 돌 쏟아지고요. 그럼 이 무덤 형태는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저 몽골 더 위쪽에 북방계 스키타이들이 이런 무덤입니다. 징기스칸 무덤 못 찾잖아요. 네. 이렇게 묻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아니죠. 그리고 호남에서는 저기 혹시 그 요즘 전통 장례 하면은 탈관 하세요? 탈관? 저기 네. 영광은 해요. 그렇죠. 탈관하셔가지고 이렇게 초분 따로 만드시죠. 그런 경우도 네.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니 호남 효자가 진짜 효자라니까요. 그거 초분 만들어 놓으면 잘못 지키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산짐승들 와가지고 봉우씨 떼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 복식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경상도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경상도 사람들은요 회칠하지요, 칠성판 깔죠, 여기다 또 덧칠해서 묻어요. 이러니까 이게 몇백 년이 돼도 시신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장할 때 열어봤는데 저 밑에 할머니 모욕인데 열어봤더니 1600년대 묘에서 갑자기 색동옷 입은 할머니가 나오시죠. 예, 그러니까 정반대죠. 충청도만 해도 탈관해가지고 시신만 묻거든요. 근데 남쪽은 아예 이거 다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완전 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장례 풍습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단예민족의 허상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실 수 있죠. 이것도 그것도 있어요. 여기 뭐야? 세종 때 우리 영토가 이만큼인데 여기 육진을 4군 육진을 세종이 개척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가 살라고 할까요, 안 살까요? 안 가죠. 그럼 여기 이제 강제 이주를 누구 시켰을까요? 지인입니다. 서민들. 서민들이요?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한경도 방언, 영변말, 경상도 방언에 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성조가 살아있죠. 같은 뿌리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럼 조금 다른 얘기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이제 그런 얘기만 하니까, 자, 바로 이 공포가 수반이 되면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러니까 병강세가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병강세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정착을 희구했던 병강세와 옥녀가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병강세.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전을 일부러 지리 산속으로 들어가요. 네, 지리산 들어갔더니 그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이제 신사랑 계지랑 똑같은 얘기인데 폐가 가나요? 버려진 집, 산속 깊은 곳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전쟁통에 누가 버리고 간 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병강세가가 19세기 작품인데 병자호란이 1600년대 300년 동안 버려진 집이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벌써 그 집 때문에 피난이 많아서 집이 비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사례인데, 거기 들어가 살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강세는 문팽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옥녀가 화전을 입으라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남편을 닥달을 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뭐 나가서 나무라도 해봐라. 근데 병강세에 나무하러 나갑니다. 근데 나무 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돌아다니는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딱 봤는데 뭘 봅니까? 장승을 봐요. 장승. 제가 사는 경남에서는 특히 통영에서는 장수를 뭐라고 사투리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아니 장승은 통영 경남 통영에서는 장승을 부르는 사투리. 장승은 장승일 거 아시죠? 네. 덕수라고 합니다. 덕수. 덕수하면 덕수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남해안 일대로만 가셔도요, 이 장승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뭐로 돼 있습니까? 돌로 돼 있습니다. 네, 제주도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남도 해안 쪽 음식들은 저기 동남아 음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진주 한번 오시면은 진주냉면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진주에 살면서 음식 공부 좀 해봤는데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진주에 오시면 진주냉면으로 되게 유명한 집이 하연옥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하연옥은 가짜고요. 원래 그 부산 냉면이고요. 경남에 냉면이 있으니까요. 그 진짜 진주냉면은 뭘로 만드냐면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뿌리 깊은 나무 만들었다 한창기 선생 이런 분들 이제 얘기에 의하면 해묵은 동치미 장조림 국물에 메밀면을 넣고 두부전을 붙여서 장조림 고기랑 찢어서 올려서 만드는 게 진짜 진주냉면. 이 진주냉면을 사실 비슷하게 계승하는 게 이 경남 서경남에 오시면 그렇게 국수집이 많아요. 정말. 근데 정말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국수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진주에 진주에 불리는 거는 외식 산업화의 성공한 겁니다. 사실 전주비빔밥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가끔 어디 가서 거의 돌맞을 각오하고 많이 전주비빔밥도 1930년대 우리 호남 요리사들이 외식 산업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호남 요리사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삼천리 같은 잡지 읽어보시면요. 이북에 평양냉면 있잖아요. 이제 평양냉면에 지금은 이제 밍밍한 육수 국물을 쓰는데 그 평양냉면의 원래 육수는 동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밀 육수 국물로 바꾼 것도 역시 호남 요리사들이 평양까지 진출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요즘은 이 호남이 뭐가 문제냐면요. 외식 산업화가 안 되세요. 입맛들이 다 고급이시라 스타벅스가 절대로 못 들어가는 유럽의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에 가시면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싸구려 커피 안 먹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음식으로 돈 버는 회사들은 다 영남이겠지 호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입맛을 표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역설이죠, 역설. 아이고, 자꾸만 딴 얘기가 더 재밌죠? 원래 돈 얘기보다 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여기까지. 대장 인포, 여기 다 드렸고. 장승이라고 소리했습니다. 장승을 딱 봐요. 기분 나쁘죠? 그죠? 네. 둘 다 장승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분 둘이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장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을이 경계고 길과 길 사이 경계죠. 장승이 있다는 거는 얼음에 마을이 있고 정착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난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좋을까요? 미울까요? 좋을까요? 자기 안 받아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미친 병영사 어떻게 하느냐? 해오라는 나무를 안 해가고 장승을 뽑아놔요. 그때 웅녀가 난리가 났죠. 세상에 해올 나무가 없어서 장승을 뽑아오냐? 빨리 갖다 놔라. 그랬더니 귀찮잖아요. 야, 이 장승 동치 생긴다. 장승이 벌 준다. 빨리 갖다 놔라. 그랬더니 장승이 더 센지 내가 더 센지 두고 보겠다고 옹녀 앞에서 장승을 다 장작으로 쪼개가지고 땔감으로 그냥 한 낮에 아궁이에 불을 지핀 다음에 마누라를 끌고 들어가서 대낮에 질펀한 정사를 봅니다. 여기는 묘사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서 큰 소리 치죠. 아무 일 없잖아.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게
지리산 함양장승인데 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함양장승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장승들을 소집해요. 예. 그래서 장승회의가 열려요. 장승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병광세가 사실 보시면 야한 작품이 아니라 슬프고 되게 재밌고 기괴한 작품. 자, 어떻게 벌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요.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건 우리 장승들 모두의 징치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장승이 의미하는 바는 정창민이잖아요. 그럼 유랑민이 정창민의 세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침범한 거죠. 그럼 정창민의 대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막 해서 뭐 찢어 죽이자, 뭐 갈아 죽이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다가 가장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그 인간의 몸에 있는 360개의 혈에 다 하나씩 저주를 넣어서 모든 병에 걸려 죽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팔소리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막 색다른 노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약 이름만 한 40여 가지 나오는 약성가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약성가가 또 어디 있냐면요. 수군가에도 있어요. 수군가에 약성가가 왜 있을까요? 약 이름 나오는 노래. 용왕 병고초에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저기 뭐야 한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기록에 있는 진짜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파요. 막 온몸에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병강 그 옥녀가 마을까지 뛰어나서 한의원을 의사를 데리고 와요. 진맥을 짚히는데 일단은 진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한의사들 물어보면 정확한데 맥, 혈, 거기에 놓는 침자리 이야기만 또한 2페이지입니다. 정말로 괴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원인을 모르니까. 콜레라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광세가 결국 죽는데 어떻게 죽냐? 마누라를 불러요, 음녀를. 만약에 좀 표현이 이상하게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께서 병광세라고 생각하시면은 옥녀한테 뭐라고 그러고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 같으세요? 잘 살아라? 난 어쩌라고? 네.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끔찍한데 그 여성의 그 음부를 손으로 꽉 잡은 옥녀의 거기 꽉 잡은 다음에 나 죽거든 치상하고 3년상 끝나거든 따라 죽으라. 기가 나쁜 놈이죠. 예, 따라 죽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 죽는 게 아니라 병이 심하니까 이렇게 부릅 서서 일어서서 죽어, 서서 죽어요. 서서 죽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로. 자, 그렇게 되니까 옥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여자 몸 하나 혼자서 이거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데 유랑민인데 누가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옥녀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몸과 미모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옥녀는 야한 여자가 아니에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녀가 이유 없이 그러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 에로물로 전두환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놈 자식 그거 그 영화로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만드는 영화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1편은 그대로 보여줘요. 사실 그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2편, 4편부터 이제 완전히 에로 영화로 넘어갔죠. 2편이니까 3편 가면은 이제 첫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기 뭐야 그 뭐지 옥녀가 남편 그 무덤에 저기 그 흙이나 마르거든 시집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옥녀는 이제 가서 맨날 부채질해요. 빨리 말으라고 이런 장면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밤에 시어머니가 와서 물 뿌려요. 세상에 지 아들 무거우면 이런 장면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야한 작품처럼 돼 있지만 사실 명왕세가는 굉장히 슬프고 무시무시하고 직설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남자를 꾸시러 가는데 누가 옵니까? 유랑민한테 누가 달라드니까 얘네들이 달라들죠. 이런 패들이 나와요. 근데 저주를 걸었잖아요. 3년간 추절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강세에 부릅뜨고 죽은 눈만 보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또 한 번 그렇게 한 40년 죽어요.
병강세가 어디서 사람들 데려와서 시신 치우려고 그러면 그거 보고 죽고. 거기 판소리 병창들 한 8명 나오는데 이름도 다 나오는데 그게 죽은 거라고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와가지고 원혼 달래주겠다 노래하다가 쓱 한번 시신 보고 또 죽고. 그러니까 아까 옥류랑 조금만 부딪혀도 죽었잖아요. 이제는 병강세가 조금만 부딪혀 죽는 거예요. 병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대뜨기라는 놈을 꼬셔요. 이놈이 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저 눈을 보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벽 보고 이렇게 서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눈을 감겨야겠다 싶어서 벽을 헐어요. 이 벽을 헐고 안 보인 다음에 이 쇠 갈퀴 있죠. 갈퀴를 가지고 눈을 감기려고 옥류는 괜찮으니까 자 눈에 닿았어! 그러고 안 닿았어! 이러다가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야지 감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눈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자 그냥 냅다 저질러가지고 때려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손으로 둘둘 말아서 시신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시신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야 됩니까? 언제나 가로로 지어야죠. 그래서 가로식이 다릅니다. 지게에 가로로 지고 내려가요. 옥류랑 같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병강세가 저주 걸었잖아요. 저기 뭐야 3년상 치르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온전한 놈이냐. 길 가다가 지게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대뜨기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앉았더니 산물조합 땅, 시신, 대뜨기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저주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게 이걸 이제 해하고 푸는 건데 안 떨어지냐 막 걱정을 하니까 이 대뜨기가 꾀를 쓴다고 그 오이밭인가 참외밭 근처에 앉으니까 참외밭 주인이 저 서리하는 놈이라고 이제 미친 쫓아올 거 아닙니까? 꼬셔요. 지금 이리 와봐 앉아봐라.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붙어요. 주지를 앉아요. 그러니까 정착민들한테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산악배도 다 붙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산악배는 여자들이잖아요. 산악배 쫙 붙어 있으니까 이 밭 주인 마누라가 그거 보고 저씨 남편 저놈 자식이냐 저 수많은 여자들이 뭐 하는 거야 쪼우다가 그 여자도 붙어요. 난리가 나요. 그때서야 옥녀가 울면서 병강세 시신에 사정을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자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저주가 심하냐면 산으로 갑니다. 물으라고 우리 같이. 또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랑민들은 결코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뜨기 등에 붙어있는 이 병강세 시신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뜨기가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산에 나무들 중에 이렇게 가지되어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등에 이렇게 가로로 치고 이 사이를 대뜨기가 정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3등분이 되죠. 쪼개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 등에 여기 붙은 거는 안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폭포과 절벽에 가서 등으로 갈아요. 이게 보세요. 저 아이고 그러시는 분 있고 웃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기계예요. 갈아요, 말. 갈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요. 그게 그 유명한 병강세가의 가리질 타령인데 어기어라 가리질 이거 다 갈고 나면 나는 이제 여자 안 쳐다보고 똑바로 잘 살겠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징과 이게 풍부한 작품이에요. 갈아버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갈아버린 다음에 그 판소리 끝날 때 어디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그 뒤는 누가 알리 뭐 더질 이러고 많이 끝나는데요. 대뜨기는 개가 천선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옥녀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갈 자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충 이 유랑민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유랑민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주민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 광주에도 많잖아요. 피부색 다른 해외 이주 노동자분들.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근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지 건강보험료를 안 내네 뭐 이렇지만은 지금 농촌에서는 이런 분들 없으면 수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기 세종시 들어가지 못한 조치원 일부에서는요 아예 이분들이 없으면은 지역 상권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봅니까? 싫죠. 다르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죠. 대표적인 게 조선족과 사실 도선족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요즘은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옛날처럼 막 때리고는 여권 뺏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건 남아있어요. 그 우즈벡이나 카자흐 쪽에 가시면 러시아 피가 섞인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좀 체구도 건장하고 막 털도 나고 막 피부도 좀 약간 하얗고 이러잖아요. 이런 양반들은 대우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분들이나 캄보디아 이런 분들처럼 체구가 작은 분들은 좀 대우가 안 좋고, 더 웃긴 건 이들보다 더 대우가 안 좋은 게 중국 동포들.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제일 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몇 년 전에 무슨 영화 하나에서 중국 동포들이 서울에 그 모여 사는 거에서 우리 그러지 않고 산다고 많이 나왔잖아요. 약간 범죄도시. 예. 이런 것처럼 이게 혐오의 문제가 누가 조작하거나 우리 스스로 공포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 사회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실제로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엄청 들어왔었습니다. 그 난리 났었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이유도 아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이주민이 되거나 유랑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6.25 때 뭐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제 좀 깊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텐데, 옥녀는 그 지랄 같은 변강세를 왜 그렇게 지 남편이라고 그렇게 상리를 치러주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자기하고 남편이니까 살았으니까. 살았을 때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 그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그거라도 해줘야 된다. 만족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 동질적인 다 죽어나갔는데 예, 변강세만 살았으니까. 예. 동질적인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예. 자기도 그런 처지니까. 그 가득 차지니까. 네. 네. 그죠. 여기서 되게 무시무시했던 얘기는 이제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은 그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그 관혼상제할 때 필요하잖아요. 제가 결혼 성당에서 했거든요. 예. 성당에서 결혼하면 좋은 게 뭐냐면 결혼식이 좀 결혼식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시면 어떻습니까? 30분만 나가야 되잖아요. 시간 받고 다 아무 올라가고. 성당에서 결혼하면은 이제 하객들이 짜증내야죠. 이유 없이 일어나라, 앉아라, 뭐 이상한 거 주는데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인간의 가장 큰 탄생, 결혼, 뭐 죽음 이럴 때 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의례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인류학자 중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례를 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옥녀가 왜 치상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가 뒤집어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정착민이 되고 싶구나. 예, 그렇죠. 성원권, 정착민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남편 치상이라도 해야 가능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되는 수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함으로써 인간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결혼식 그거 왜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끊으시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의미가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제가 제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지금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꼬장꼬장하던 양반이 내가 지금 그 되셨지만은 저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안 받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알죠. 원래 성깔 꼬장꼬장 친구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당신이 뿌리시고 거부도 없었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가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제 나이 때 또래 요새 결혼 일찍 했거든요. 내 후년이면 결혼 20춘, 뭐 여기는 다 3, 40년 되셨겠지만 갑자기 끔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벌써 결혼, 와 말도 안 돼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20대 후반 30대에 주말이라 제끼게 되더라고요. 남의 결혼식에 안 가도 돼요.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피하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제 자식들 결혼할 때도 축의금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사돈 쪽에서 이제 허락하시면. 근데 하여튼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의례는 행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착민인 우리가 이 병강세와 웅녀 같은 이런 유랑민들 혹은 앞으로 있을 재난에 지금은 뭐 현 정부가 일단은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지금 괜찮잖아요. 아직 1단계고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이 생기는 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죠. 아까 처음에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인간다움으로 풀어간다면 이 재난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론 과학적으로 역병은 모여있으면 안 되지만 또 인간이 살아가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게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환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환대를 이제 절대적 환대. 우리는 이방인을 무조건 다 절대적으로 환대해줘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환대합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 개념을 좀 차분히 보면 환대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정착민에게 그들을 환대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너무 데리다 환대 개념 설명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절대적 환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정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데리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재난인문학 강좌에 와서 병강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되게 돌아가시거나 앞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는 절대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네요. 그러면은 못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네, 뭐 그건 또 너무 정형화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거꾸로 이주민이거나 유랑민이 된다면 절대적 환대가 필요하진 않을까? 필요한데 요구할 수는 없죠. 예,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면 뭐 말해줄게요. 인간의 존엄성을 좀 생각해야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의례 얘기도 다 그렇게 해서 드린 건데 한번 이거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 강의 강연의 끝에 바람입니다. 예. 어느 정도 가능할지 솔직히 저도 답은 잘 못 내리겠습니다. 예, 수업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명상일을 해주신 서희석 교수님께 공수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좀 보충할까 합니다. 이 양반은 인문학을 전문이고 나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우선 아까 1800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1000만이. 선조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기록에 의하면 6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밖에 안 되었구나.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외란을 치르고 겪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발음에 대한 혐오, 공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미국 얘기를 하셨어요. 케네디가 왜 독수하고 그랬냐. 인종적으로 좀 그랬고 정부도 카톨릭이고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좀 특이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보다도 더 극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 그 당시에 부통령이
에그뉴라고 하는 사람이 부통령이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입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부통령이 그 대통령 집을 숭배하게 돼 있어. 미국의 헌법상. 저놈이 정통이 아닌 놈이, 예? 앵글로 섹슨이 아닌 놈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 지금 저놈이. 저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류인 앵글로 섹슨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놈을 먼저 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자.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야구장에 들어갈 때 25달러짜리를 안 사고 그냥 들어가는 일이 있어. 연놈을 조사를 해서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탄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갈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헌법상 규정에 의하여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덕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제랄드 호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과 같은 선진사회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얼마나 다름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 실제 저도 미국 뉴욕에 가서 석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물론 내 에스코트가 있었어요. 공무성 직원이. 혼자는 못 다니죠. 석양에.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백인들을 만나면 괜찮아요. 골목에서 딱 만나면. 이렇게 그냥 시커먼 놈이 골목에서 이렇게 딱 내 앞에 나타나요. 쌀쩍합니다. 그건 인식의 차이요. 사실은. 피부가 뭔 피부 때문에 무섭고 안 무섭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인문학과 사회과학도 좀 접목해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 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있다. 네. 이건 나도.